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빵을 먹고 파스타를 먹고 피자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한국 사람은 유독 밀가루가 자꾸 나쁘다고 유난을 떠나요? 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몸에서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염증 반응이란 몸에 침입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발현시키는 시스템이에요. 몸에 엄청나게 해롭지만 이건 좋아라는 신호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좋아, 몸이 좋아하는 거야, 도파민도 많이 분비되고, 그럼 이거 계속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문제가 될까요? 결국 이런 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가 무너지냐면,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밀가루입니다. 지난번 커피 영상도 조회수가 80만, 90만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논란의 소재라는 거죠. 흔하게 먹고 있고 그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논란이 많은 주제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 보면 제 영상을 보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변화를 줬다, 커피를 끊거나 줄였다,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커피를 끊느냐 커피를 계속 먹느냐, 이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바,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바, 그리고 많은 연구 자료들이 말하는 바를 그냥 드라이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고 온 주제, 밀가루. 너무 많은 분들이 밀가루를 먹고 계시죠. 저희 직원한테 밀가루가 당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자 직원인데, 원장님, 저 말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밀가루가 차지하는 바가 인생에서 한 80% 정도일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나 몸의 어떤 메커니즘상 밀가루나 탄수화물, 당에 의해서 기분을 전환시키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고, 이런 게 많이 반복이 되고 있구나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 심리 상태, 감정 기복, 이런 게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간편하게 채울 수 있는 것들, 커피, 밀가루, 당,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영상과 마찬가지로 밀가루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전달해 드리면 이 역시 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상되는 반응은, 밀가루 빼고 어떻게 음식을 먹고 살아? 매일매일 먹는 음식들, 빵, 피자, 우동, 라면, 비스켓, 심지어는 음료수에도 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외식 문화에서 이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게 퍼져 있는데 이걸 배제하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도대체 뭘 먹으란 건가요? 이런 질문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상되는 질문은,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빵을 먹고 파스타를 먹고 피자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한국 사람은 유독 밀가루가 자꾸 나쁘다고 유난을 떠나요? 그 사람들이 밀가루가 해로운 거였으면 진작에 병이 나고 밀가루를 안 먹게 됐을 건데 그 사람들 멀쩡해 보인단 말이죠. 주식으로 먹고 사는데 왜 한국 사람은 밀가루를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또 던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 밀가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밀이나 밀가루 음식들, 그 원재료가 되는 밀의 품종, 종자가 로마 시대 혹은 중세 시대 혹은 근대 1900년대 초반에 먹었던 밀이랑 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밀은 외소밀이라는 종자입니다.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키가 작고 조그만 품종이에요. 원래 밀이 이렇게 자랐다 하면 지금 외소밀은 더 자그마한 품종입니다. 왜 이런 품종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게 우리가 고대부터 먹어왔던 밀이라 하면 이 외소밀은 1960년대 새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그 전에 밀이 있었는데 왜 새로 밀 품종을 개발해냈을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 기아, 굶주림 이런 게 일부 국가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어느 나라나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미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멕시코에서 굶어 죽는 사람 생각보다 없잖아요. 그리고 인도, 인구가 많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있기는 있겠죠. 근데 굉장히 적어요. 그 인구 대국에서도. 중국, 그 인구 대국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5, 60년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인도나 중국, 파키스탄 이런 인구는 많고 저개발 국가에서 기아는 흔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흔한 일. 대기근. 한번 흉년이 들면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조선시대 때 연구 자료를 보면 인구가 늘지 못하고 어느 수준에서 계속 정체돼서 갑니다. 그 정체가 일어났던 구간들은 대부분 기아로 대규모 사망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옛날의 나라들이 그렇게 인구 대국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흉년이 들거나 홍수가 생기거나 농토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메뚜기 때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뭐 3분의 1이 사망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대기근이 발생을 해서 인구가 자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이 존재했어요. 왜?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그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걸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종자 개량이 가능해집니다. 조금 더 병충해 잘 견디고 가뭄에 더 잘 견디고 이삭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품종을 개량하는 기술이 만들어져요. 현재 GMO 유전자 개량 식품의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개량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생산량을 확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알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 즈음에 통일벼 같은 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쌀 품종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전에도 우리가 농업사회를 긴 시간 이끌어오면서 품종 개량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긴 세월 동안 일어나는 작업이었습니다. 조금 더 생산량이 많은 품종들을 이렇게 교류하고 나눠주고 그걸 확산시키는데 이동이나 공간의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체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60년대 이동의 자유가 생기면서 하나의 좋은 품종이 생기면 그걸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게 쉬워진 거죠. 외소밀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저개발 국가 인도, 파키스탄, 멕시코 이런 데서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을 하니까 노만 볼로그라는 과학자가 밀 품종을 개량을 했어요. 외소밀. 예전의 밀들은 이렇게 대가 길다 보니까 자꾸 쓰러져. 그래서 수확 시기에 수확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병충해에 약하고 비료를 줘서 수확량을 늘리려고 하면 이게 자꾸 쓰러지면서 오히려 더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밀 품종이었는데 노만 볼로그가 품종 개량해서 만든 외소밀은 일단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비료를 주면 줄수록 이삭이 많이 달려. 그래 안 쓰러져.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2배고 기계로 수확하기도 더 좋아요. 왜? 쓰러지면 그걸 기계로 수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키는 작지만 꼿꼿이 써 있으면 기계로 싹둑싹둑 자르기가 더 쉬웠단 말이에요. 이게 녹색혁명의 시초였습니다. 품종 개량이 되고 비료가 대규모로 공급되기 시작하고 화학비료겠죠. 중공업이 발전하면서 거기서 나온 부산물들, 화학비료가 대규모로 공급이 되고 관계시설이 만들어지고 예전에는 다 자영농이었어요. 개인이 농사를 지었다면 점점 더 대규모화되고 공장처럼 기계화된 생산 방식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효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생산량이 확 증가했겠죠. 그러면서 기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방식은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밀이 전 세계의 표준 밀이 되면서 문제 한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게 됐어요. 뭐냐? 이 외소밀이 가진 특징이 글루텐 함량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글루텐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밀 문화에서 사람들이 이 밀 가지고 뭘 해먹어요? 빵을 해먹잖아요.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쫀득쫀득한 성향을 지녀야지 반죽이 잘 됩니다. 그냥 우리가 쌀 가지고 반죽을 하려고 해봐요. 흐트러져 버리죠. 반죽이 잘 되려면 쫀득쫀득해야 됩니다. 그 쫀득쫀득하게 하는 역할을 글루텐이 합니다. 그리고 빵을 우리가 부풀게 할 때 있어서 글루텐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안에서 가스가 팽창하면서 빵을 크게 부풀리는 역할을 해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생산 공정에서 어떤 이점이 있냐? 생산성이 좋아져요. 공장에서 빵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빵은 전문가의 영역, 어떤 장인의 영역이었어요. 빵을 반죽 하나를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고 그걸 부풀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과정이 공장에서 쉽게 대량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글루텐의 함량이 중요했어요. 이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장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이 쉬워지는 거였죠. 그래서 품종 자체가 외소밀이 자리를 잡게 된 거고 재배 단계에서부터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까지 이게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점점 더 글루텐 함량이 높은 밀 종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우리가 먹는 모든 밀가루는 이걸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외소밀이 초창기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하얀 밀가루, 백색 밀가루 이 단계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결국 이 글루텐의 함량이 높아지는 방향의 개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쫀득쫀득한 글루텐이 많이 포함된 외소밀이 기한은 해결했지만 우리 몸에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글루텐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의 복합체입니다. 글루테닌은 식감, 쫀득쫀득한 거 이런 느낌을 만드는 건데
하는데 먹을 때 기분을 좋게 만들죠. 맛있다, 부드럽다, 쫀득하다 이런 느낌을 만들기 때문에 가공성도 좋아지고 식감도 좋아지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테닌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소화액에 잘 녹지 않는 점도가 높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에도 녹지 않고 소장 소화액에도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까지 끈적끈적한 상태로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때 위가 무겁다, 더부룩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이 점성 때문에 그래요. 글루테닌의 역할 때문에 물리적 소화를 방해를 합니다. 소화 지연 현상, 소화가 오래 걸린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글리아딘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 조각이에요. 이게 계속 분해 안 된 상태로 장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장 세포 사이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장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독소가 침범하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 버려요. 그걸 장누수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 주범이 글리아딘입니다. 그리고 분해되지 않는 이 펩타이드 조각, 이 조각들은 몸이 침입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면역계를 발동시킵니다. 민감성을 만들어내고 과민대장을 만들어내고 장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알러지가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음식이라고 먹은 것들이 몸 입장에서는 독소로 인식하는 걸 계속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평화 상황이 아니고 전쟁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면역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알러지인 거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밀가루를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몸에서 어떠한 종류의 질환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를 교란했기 때문에. 밀가루 많이 먹었는데 감기 걸릴 수 있는 거고, 배탈이 잘 날 수 있는 거고, 피부병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탈모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둘째,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한다.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 백색 밀가루. 밀가루가 하얀색을 띠죠. 이게 밀가루 겉에 있는 섬유질을 다 제거를 하고 껍질, 그리고 배아도 제거를 해버리고 순수한 전분만 남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칼로리만 남은 거예요. 순수한 탄수화물이 되는 거죠. 섬유질 빼고 좋은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인 배아는 빼버리고 탄수화물 덩어리인 배유, 즉 전분 부분만 남긴 겁니다.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었을 때 혈당을 확 치솟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에서 혈당이 치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를 합니다. 췌장이 힘들겠죠. 많이 분비하면 어떻게 돼요? 확 치솟았던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급작스러운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혈당이 피크를 찍고 뚝 떨어지는 이 뾰족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떤 감각을 느끼냐면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몸이 순환이 안 돼서 붓게 되고 의욕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드니까 커피에다가 설탕 넣어서 달달하게 한 잔 마시면 뭔가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런 안 좋은 형태가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로 된 빵 한 조각 먹었을 뿐인데 몸 안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팩트, 너무 강한 변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혈당은 스무스하게 변해야지 이 스파이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계속 밀가루에 길들여져 있고 혈당 스파이크를 매일 반복시키고 있다 보니까 밤에 야식으로 빵이나 밀가루 먹고 잤을 때 밤중에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각성이 일어나 버려요. 혹은 아침에 심각한 배고픔을 느껴요. 저혈당 상태인 거죠. 밤에 혈당이 올라간 걸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확 줄여 놓으니까 아침에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 기력을 못 차려. 그래서 또 허겁지겁 빨리 당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크루아상을 먹고 달달한 시럽을 뿌려서 빨리 당을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혈당이 떨어지니까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로 만든 거나 시럽 같은 거, 액상과당으로 만들어진 음료수 같은 거 채워 넣으면 혈당이 딱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혈당이 올라간 걸 내버려두면 몸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낮추기 위해서 또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완전히 몸을 망가뜨리는 스파이크들, 이 뾰족한 그래프들이 내 몸에서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감정 기복이 생기고 계속적인 그 스파이크를 조정하기 위해서 중독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밀가루를 먹을 때 뭘 같이 먹어요? 밀가루랑 가장 많이 조합되는 물질이 뭐예요? 음식을 만들 때 설탕을 쓰죠. 그리고 플러스 기름까지 포함이 되면 기가 막힌 조합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음식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연계에는. 여러분, 이런 음식이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면서 동시에 달고, 그리고 미끌미끌한 이 기름의 느낌, 이 지방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름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달지도 않아. 사과는 굉장히 달지만 탄수화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기름기도 없어. 우리가 기름으로 먹는 그런 것들, 기름은 있지만 탄수화물은 없고 달진 않아.
인간은 도파민에 의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먹었을 때 즐거운 걸 가장 중독성이 강한 세 가지를 조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음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크나큰 쾌락을 느끼면서 여기에 의존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뇌의 입장에서는 각각은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탄수화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 내가 에너지 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먹었을 때 빠르게 혈당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몸에 지방을 쌓아서 장기전에 유리해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뇌는 도파민을 통해서 이런 건 좋은 거야 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적당히 들어옵니다. 적당히. 흔하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와서 아 이건 좋은 거야 라는 감각을 계속 심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음식의 시스템들은 어때요? 이걸 공장식으로 그냥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서 시중에 파는 거 봉지 뜯어서 먹는 거 딱 뜯어보세요. 다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밀가루, 설탕, 기름. 어떤 쿠키든 어떤 과자든 어떤 빵이든 한번 보세요. 이게 빠져 있는 게 있나? 다 이 조합이에요. 그냥 사람을 현혹할 수 있는 조합, 공장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조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몸의 체계를 무너뜨리는데 뇌는 그걸 구분할 수 있냐? 없어요. 오랫동안 이건 좋아라는 신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몸에 엄청나게 해롭지만 이건 좋아라는 신호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좋아, 몸이 좋아하는 거야, 도파민도 많이 분비되고, 그럼 이거 계속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문제가 될까요? 결국 이런 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가 무너지냐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감소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도파민을 빠르게 채워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합니다. 이걸 먹으면 간단해요. 도파민이 충전되면서 다시 기분이 좋아져요. 이건 내 삶에 크나큰 행복을 주는 존재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일어난다고? 혈당이 치솟아,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돼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인 쾌락을 줄 수가 없어요. 몸 시스템 상에서. 왜냐면 이거는 급격하게 올리지만 또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패턴을 띌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일 때.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당을 급격하게 채우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혈당 저하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황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또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감정 상태가 작동하냐면 이걸 먹고 기분이 좋았다가 순간 기분이 나빠졌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스스로가 무기력해지고 자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먹었을 때 혈당이 확 올라가고 도파민이 올라갔을 때는 정말 만족스러워 행복해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졌을 때는 하면서 한숨이 나오면서 내가 이걸 또 왜 먹었지? 나는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건 본인이 통제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본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일 뿐입니다. 즉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해야지 내가 또 나쁜 행동을 했어 스스로 자책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자기 결심을 하고 내가 새롭게 건강한 식습관을 해야지 반복해서 생각을 했다가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반복하는 거, 이 생각의 반복은 결국 중독의 결과일 뿐이고 실제로 컨트롤해야 되는 거는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은 컨트롤을 할 수 없어요. 그냥 호르몬의 변화의 결과일 뿐이에요. 자꾸 생각을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데서 다 실패를 합니다. 그냥 노출을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내 호르몬의 변화, 이 진폭을 만들어내는 이 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스무스하게 완만한 호르몬 곡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자책했죠. 자책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 자책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나는 잘 안 되는구나. 또 실패했어.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자주 오지?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 그쪽으로 빠져들면서 그 자체가 에너지 저하를 만들어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간단하게 또 이걸 먹어요. 그 반복의 루프 속에 빠져드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본인은 감을 못 잡아요. 그냥 본인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첫 시작이 존재했고 그게 내가 내 스스로 선택을 했던 아니면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었건 간에 그건 내 몸에 나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내가 결심을 하고 나는 좋은 생각을 할 거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될 거야,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개입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루프 속에 빠져들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독. 쉽진 않지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육체적 문제, 심각한 질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벽을 헤집고 우리 몸이 독소로 인식할 수 있는 글리아딘이 몸속으로 침투를 하잖아요. 그럼 면역계가 활성화가 되고 몸에서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염증 반응이란 몸에 침입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발현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그 염증이 몸 곳곳에 생기는 순간 우리 몸의 시스템은 붕괴되기 시작해요. 아픈 데가 생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관절이 아프고 시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그게 전부 다 염증 반응의 결과예요. 찌꺼기를 처리하는 게 림프잖아요.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면 점점점 몸이 붓기 시작하고 림프가 고이게 됩니다. 그 염증 반응의 결과물이에요. 결국 그 순환 시스템이 몸 전체 혈액에 영향을 끼치고 몸 어디에서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 밀가루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중독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들, 본인이 중독인지를 몰라요. 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중독으로 인식을 안 해요. 자기 위안을 받는 거죠. 다들 그러고 있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나쁜지 뭔가 좀 알 것 같지만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나쁜 음식이면 이렇게 버젓이 가게에서 이렇게 팔고 있고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고, 과연 이게 국가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그래도 먹고 살만한 거니까 이렇게 유통되게 해 놓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건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기아를 탈출하기 위해서 설계된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스템을 여전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크나큰 단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시스템이 산업 내에 스며들어 있고 일상생활에 그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각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내 삶에 어떻게 침투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자각을 하고, 처음부터 완전히 끊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힘들어요. 끊었을 때 기분이 다운되는 걸 빨리 복구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찾게 되고, 그걸 참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그냥 조금 먹고 살래 라면서 계속 그 중독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해체하고 한 발 뺄 수 있는 거 역시 본인입니다. 우리가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행동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먹고 살지 않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이 시스템에 얼마가 노출됐어요.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녹색혁명의 결과물이고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었지만 결국 60년 이상 미국 사람들한테 노출되면서 크나큰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죠.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고 면역계가 교란이 되고 알러지성 질환이 빈도가 높아지고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게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점점 사회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미 밀가루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근데 미국은 더 오랜 기간 노출됐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밀가루 쓴 음식, 그리고 글루텐 프리 음식, 그걸 선택해서 내가 이걸 먹기 싫으면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낵이든 과자든 글루텐 프리라고 표시된 음식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점점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한국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기업들이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소비자들이 그런 니즈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이걸 빼고 나면 내가 그 좋아하는 피자를 어떻게 먹어? 내 삶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먹고 싶어 라는 욕구가 있으면 스스로 밀가루를 배제한 피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기업이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을 하면 그런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미국은 그걸 실험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그 시장 자체가 몇 조 시장으로 커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니즈가 존재해야지 세상이 바뀌고 누군가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다 먹고 있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음식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차츰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글루텐 프리 음식이 조금 더 시중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런 니즈가 더 커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오늘의 드릴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드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공식품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시중에 본인이 먹는 음식들 혹은 본인이 먹는 음식의 뒤에 성분 분석표 중에서 글루텐 프리라고 표시된 제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행동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찾아낸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드릴입니다. 글루텐 프리 음식 찾아내기. 감사합니다. 환기비책에 이어서 위전보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을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위전보. 위장 점막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드셔보시면 액상으로 되어 있고 하루 한 포 드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막이다. 점막이 건강하고 충분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위염이든 위축성 위염이든 장상폐하생이든 위장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은 전부 점막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점막 회복에 초점을 두고 출시한 제품입니다. 위전보는 제 자식 같은 제품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위장을 주력으로 진찰해 왔고 그 노하우로 출시된 위장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제품의 의도가 늘 그렇듯이 바로 먹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행했을 때 변화해가는 점막의 상태,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최근 드신 분들의 후기에서 반응들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나오겠죠.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이니까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시작해서 하루를 쌓아 나가서 결국에는 그게 쌓여서 몸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